미국에서 일으키는 관세 전쟁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또 증시도 항상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지난주부터는 좀 변동성이 완화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부터는요.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이른바 어닝 시즌으로 돌입합니다. 증시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증시의 각을 같이 한번 재보시죠. 증시 각도기 신한투자증권 프리미어 센트럴 금융센터 곽상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루비가 큐빅도 못 사준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그러셨나요? 저는 뭐 최근에 큐빅 같은 것도 사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회개가 많이 됩니다. 나도 잘해야지. 꼭 들으라고 저희가 이렇게 경제상식 퀴즈를 마련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 네. 근데 막 들리더라고요. 네. 나는 뭐 했나? 예. 또 뭐 사모님만 이 방송 안 들으시면 되는. 아유, 네. 다행히 안 듣고 있을 거로 믿습니다. 네. 최근에 증시 변동성이 좀 그래도 완화된 모습이죠? 그렇죠. 지난주에는 코스피코도 한 2~3% 정도씩을 또 오르기도 했고요. 예. 어떻게 좀 느끼고 계세요? 최근 흐름은? 나올 게 일단 다 나온 거죠. 이제 미국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밑장까지 다 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90개국과 90일간의 협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의 뉴스들은 추가적인 관세보다는 어느 나라와 어떻게 협상을 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 이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일 때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고 생각보다 부정적일 때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올 거라서 뭐 이 융단 폭격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게 이제 또 조금 보여지기도 해요. 많으면서도 많지 않다라는 게. 근데 일단 쏟아낼 때는 너무너무 무시무시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다 나오고 나니까 자 이제부터는 이제 협상이 시작될 건데 미국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만만치는 않겠구나라는 생각 굉장히 계속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폭탄 융단 폭격은 끝났지만 이제 90일 동안의 각국의 협상 과정이니까 이게 참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인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뭔가 계속 눈치는 봐야겠네요. 근데 이제 중국은 핵심은 이제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중국으로 이제 꽉 붙들어 매고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월마트라든가 무슨 코스코라든가 K마트라든가 이런 등지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의 생필품들이 없어지면 미국 사람들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145% 뭐 146% 이렇게 관세를 내면 그 제품은 이제 못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 제품들이 미국에 안 들어올 텐데 뭐 첨단 기술 제품이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중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메이드 인 차이나의 일반 생필품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들을 어느 나라에서 메꿀 것이냐 그런 고민들 있죠. 근데 최근 이제 이번 주에는 한국과 협상을 하게 될 거고 지난주에는 일본과 협상을 했고 그전 주에는 베트남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도 그다음에 영국 호주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라들하고 왜 이렇게 급하게 협상을 다른 나라보다 빨리 하느냐라고 봤을 때 이 국가들이 잘 미국에 협조를 해줘야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마련된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가장 시급한 또 중요한 나라랑 먼저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시킬 수 있는 나라들하고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을 제어하고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뭐 호주, 인도 이런 국가들과 일본, 한국 이런 국가들이 포함됐다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먼저 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중국과의 협상에 또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타국과의 협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중국도 요즘 동남아하고 굉장히 열심히 만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동남아가 완전히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될 경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한 5년, 10년, 15년 있으면 동남아 국가의 주요 국가들이 중국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이제 인구도 많고 규모도 그렇게 작지 않기 때문에 뭐 단일 국가 기준으로는 중국을 대체하기 힘들겠습니다만 가까이 국가들이 합산이 되면 중국 대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난주에 베트남 미국이 만나고 나서 바로 중국 베트남을 시진핑 주석이 또 베트남 바로 가고요. 직접 갔죠. 그러니까 중국도 매우 급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뭐 시진핑 주석의 동남아 순방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그럼요. 밖에 잘 안 나가요. 원래. 네. 그만큼 양국이 그 동남아 시장을 또 어떻게 신경 쓰고 있는가를 또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제조 2025라는 게 있어요. 중국에서 2018년부터 했던 거. 그게 사실은 이번에 미중 무역 어떤 도화선이 된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이 제조 2025를 통해서 자기는 뭐 국산화율을 한 70%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뭐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제조업체의 세계 최고의 제조 국가로 발돋움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미국의 심기를 많이 건드렸었죠. 네. 근데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은 뭐냐면 질서의 주체자라는 겁니다. 즉, 질서의 주체. 예, 여기서의 질서는 뭐로 만들었냐면 달러로 만들었죠. 네. 그리고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육을 하고 예를 들어 상선을 띄우고 할 때 이게 만약에 미국으로 간다, 무슨 어디 아시아나 호주로 간다 할 때 그냥 가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시계열을 한 100년, 200년 전으로만 돌려도 이게 가다가 그냥 도착지에 제대로 도착할지 보증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해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국가가 바로 미국이고 쉽게 얘기하면 시스템을 만들어 준 국가죠. 네. 대신에 이제 야 달러를 써라. 달러를 써서 이 시스템으로 돌리면 너희들 편하게 교육할 수 있고 하는 대신에 달러로 모든 걸 다 해.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필요하면 우리 국채 안전하니까 우리 국채도 좀 사. 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사실 굉장히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유럽이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가 금리가 같이 내려가지 않고 올랐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융권에서 무슨 얘기가 자꾸 회자되냐면 달러에 대한 그리고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일부 금이 간 게 아니냐 네. 하는 얘기가 지금 계속 회자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질서는 쉽게 깨질 수 있는 질서가 아닙니다. 지난 1940년대 이후로 형성된 질서이기 때문에 네. 달러 중심의 세계 교육 질서는 모든 국가들이 만족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쉽게 벗어날 수는 없는데 사실은 그 질서 가운데 제 개인적인 표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 만들어놓은 질서 속에서 우리가 편입되어서 편하게 살고 있으면서 자발적 조공을 좀 냈다. 이 자발적 조공이라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국 국채를 우리가 사준 걸 자발적 조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미국으로부터 돈을 벌어서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 건 뭐냐면 이 국채를 팔아서도 안 되니까 외국한테 다른 조공, 즉 관세를 그 협박 카드로 내밀어서 다른 조공을 내라. 이런 식의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관세는 물론 우리가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조공은 아니에요. 근데 관세 카드를 통해서 뭔가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 협정을 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자기네 그 북해 쪽에서 가스 이거 개발을 하고 팔아 먹어야 되는데 야 니네가 기술력이 좋으니까 니네가 개발 좀 해. 그리고 일부분은 너희한테 줄게. 대신에 너희가 다 해. 우리는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니까 우리가 수익은 많이 낼게. 아마 이런 협상 들어오지 않을까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협상이거든요. 우리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면 이제 인프라를 건설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지분 투자하고 돈 벌러 가야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또 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또 그게 아닐 거고요. 네, 그렇죠. 리스크를 또 분산시킨다거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풀고 싶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당하고 나면 느낌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제일 사실 금융권에서 제일 큰 사건이 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한테 You are fire. 이 얘기를 거의 했어요. 거의 한 건 아니고, 네 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뭐 맨날 행동도 느리고 뭐 제대로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원하는데 금리도 안 내려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라야 되겠어.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고 났더니 금융시장이 조금 흔들립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하긴 하는데 연준 의장이 중심에 딱 서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달러 가치라든가 뭐 채권이나 이런 흐름들이 그냥 안정적으로 가겠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그 사람을 자른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상상을 하게 만들어줬죠 지난주에. 금융시장에서는 이게 지난주에 제일 큰 사건이었어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해임을 할 수가 없고 해임을 한더라도 그 파월 의장 입장에서 보면 뭐 우리식대로 하면 가처분 소송이라든지 걸면 당연히 이기는 거기는 한데 네. 근데 그것 자체가 일단은 금융시장을 또 흔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미 그 파월 의장이 주말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사실 트럼프 일기 때도 많이 부딪혔으니까요. 아니 이거 파월은 누가 임명했냐면은 트럼프가 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만만해 보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보통 이제 회의를 해서 무슨 결정을 내릴 때 각각의 그 연준 그 의장 연준 총재들과 이사들이 있는데 네. 한 마디씩 조금씩 거들어요. 나는 여기 이번에 금리 뭐 인하 결정을 했는데 나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다 하고 소수 의견 같은 걸 내거든요. 그렇죠. 파월은 단 한 번도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경제학 박사 출신이 유일하게 아니거든요. 변호사. 전공이죠. 변호사죠. 변호사. 예. 예,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이 사람 세우면 내 마음대로 잘
끌고 갈 수 있겠는 걸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18년에 파월이 의장이 되고 나서 되게 법조인다운 엄격함을 보여주면서 원칙 중심으로 모든 걸 대응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심한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도 한번 던졌습니다. 금리를 내려야 돼. 항상 행동이 늦었지만 이번엔 금리를 내려야 돼. 했는데 지난주 약 한 수요일쯤인가요? 파월 의장 발언에서 어떤 발언이 있었냐면 관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 영향력이 계속될 수 있을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고 경기 침체 가능성도 조금 열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점잖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걸 한마디 단어로 표현해 보면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트럼프 때문에. 예, 이 관세 정책이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는 하진 않았지만 누가 들어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트럼프가 더 싫어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융단 폭격을 했죠.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시장이 되게 좀 두려워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터뜨릴 때 어느 순간에 딱 후퇴했어요. 네. 후퇴했던 그 지점이 언제냐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넘어갔을 때예요. 주식 시장이 아니라 채권 시장이 흔들렸을 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한 시장이냐면 미국 채권을 믿을 수 없다고 사람들이 여겨서 아우 팔아 이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흔해지면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채권이 흔해지면 채권이 귀해지면 금리가 내려가는 거고요. 네. 모두가 사겠다고 하니까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건 누군가 채권을 판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추가로 더 팔게 되면 어떻게 되면 사실 지금 알고 계시다시피 미국 국채 1년 이자가 국방비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자 비용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하겠다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목표들, 뭐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재정의 안정, 뭐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게 모두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이 들리는 이야기로는 재무부 장관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됩니다 하고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네. 공교롭게도 미국 국채금리가 4.5% 넘고 나서 90일 유예가 곧장 나왔습니다. 예, 처음에는 90일 유예 있을 거야라고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네. 예, 트럼프에 뭐 후원했던 몇몇 투자자들 그런 얘기를 흘렸었는데 그 얘기 듣고 백악관이 가짜 뉴스야 아니야 이렇게 했다가 하루 반만인가 90일 유예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미국에서 뭐 금리 올라가서 뭐가 얼마나 부담된다라고 그래서 잘 체감이 안 되시면은 미국의 국가 부채가 우리나라 돈으로 5경 원이 넘죠. 네. 거기에 대충 한 4% 계산을 해보시면 5,4,20 2천조 원입니까? 1년에? 엄청난 거죠. 이 계산이 맞나? 200조 원. 200조. 200조인가요? 네네네. 5경 원에? 계산처럼입니다. 이게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 부채도 가뜩이나 높은 데다가 네. 정부 지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네. 시장이 흔들리는 게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도 더 독이 되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네. 거고요.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도 잠깐 있었어요. 이게 해프닝일지 아니면 음모론일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가 개인 자산 중에서도 채권을 가진 게 상당히 많다. 금융 자산 중에서 한 60% 채권을 갖고 있는데 본인 채권 또 손실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거 약간 되돌린 것 아니냐. 이런 음모론도 일부 언론에서 나오더라고요.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 팔은 밖으로 굽지는 않고 안으로 굽긴 하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개인이 갖고 있는 채권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과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커지는 것과 또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네. 채권 시장이 흔들리면 또 미국 입장에서는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거고. 그럼요. 그 채권 시장이 흔들리면 미국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그 4.5% 돌파했을 때 그 바로 다음 날 스카페센트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뭐 외국인들의 입찰률은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외국인들이 미국 국채를 아직까지는 선호하고 있다. 예. 문제 없다. 예,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무장관이 국채 시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대목이죠. 국채 시장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채권 시장도 그러니까 사실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과거 주식 시장의 변동성보다 지금 더 크게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아까 그리고 그 미국의
국가 부채 5경 원에 대한 4% 2천조 원이 맞다고 합니다. 아, 네. 이게 너무 천문학적인 숫자죠. 사실 천문학적인 거는 이제 맞네. 하늘의 별과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게 우주의 별과 같은. 그러니까 상상하기 힘든 그런 금액입니다. 우리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금리 올라가면서 지금 뭐 트럼프만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아니 미국 국채는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환이 끼어 있어가지고 지금 네. 그게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채 금리만 보면 편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달러를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4.5%를 넘어가면 그때는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도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달러를 안 갖고 계시고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환전해 사실 분들은 환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최근에 실제로 환차손이 발생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 환까지 감안하면 도대체 몇 퍼센트의 미국 금리가 그 매수자한테 긍정적일까? 저는 그러면 한 5%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년물 기준? 10년물 기준으로. 그래요? 예. 아직 멀었는데 그러면? 지금 뭐 4.3%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환까지 고려해서 투자하기에는 그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달러를 들고 있다가 달러로 처리하실 분들이라면 뭐 4.5 정도 이상이면은 그거는 접근은 좀 가능하다. 그리고 채권 시장이 아주 심리에 취약합니다. 지난번에 뭐 미국 경기 침체 온다 해가지고 3.86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순식간에 4.5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은 당분간 계속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것 같긴 한데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3점대로 들어가면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뭐 4.5 내외 수준에서는 달러 보유자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금리 수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미국 국채의 변동성이 또 커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미국 국채는 특히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거의 아닙니다만 네. 뭐 채권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근데 3.8에서 거의 한 4.5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네. 또 트레이딩이 또 가능한 영역에 들어가는 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왜 이른바 환 노출을 좀 해지해 놓는 ETF 네. 같은 경우도 또 하나 대안은 또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국내 시장으로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네.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우선은 이거 국내 시장 이야기해 놓고 이거부터 짚어야겠네. 그러면 테슬라 이야기부터 안 하죠. 테슬라? 네. 이게 테슬라. 동학개미 분들뿐만 아니라 서학개미 분들이 또 최근에 많이 좀 물리셨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근데 테슬라 실적 발표도 나오고. 테슬라 제가 오랫동안 업데이트했잖아요. 예. 2020년 8월부터. 예, 그래서 제가 그걸로 유명해진 건데요. 이게 테슬라가 할 말이 많은데 이게 참 걱정이네. 일단은 1분기 차량 네. 인도 그러니까 네. 고객에게 내어준 차량 그것부터가 좀 부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핵심적으로 테슬라의 두 가지를 보자는 입장이에요. 중국 판매량과 캘리포니아 판매량. 네. 이게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저건 있습니다. 이 머스크는 진짜 주식의 신이에요. 그래요? 예, 그 사람의 이 전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해야 주식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네. 외부 투자를 또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예상을 해보면 앞으로 계속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율주행과 로봇택시와 옵티머스 얘기가 로봇.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상력을 자극해주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그 정당화해주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생각보다 지금 좀 덜 팔리는 침체 구간에 네. 들어갔는데 네. 어떤 미래 가치를 안겨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할 그렇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야, 미국에서 뭐 중국 거 제조 갖고 가서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당연히 못하겠지. 이 생각은 누구나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따져보세요. 1회사 한 2만 달러 주고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라 그러면 중국에서는 몇 명이 찾아올까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몇 명이 찾아올 거예요? 비교해 보세요. 전 미국 사람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사람 줄을 쓸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사회적 구조적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중국에서 제조업이 흥할 수 있느냐? 야, 그럼 결국 로봇으로 다 가야 되지 않겠어? 한국도 주로 로봇으로 하는데 우리는 한국보다 더 로봇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로봇은 여러 측면에서 꿈을 심어줄 수 있고 그쪽에서 제일 앞서 있는 회사임에 분명하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 주가의 프리미엄이 빵빵 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작년 재작년 숫자가 하나도 늘은 게 없어요. 테슬라가. 실적 측면에서. 예. 주당 이익이 하나도 안 늘었어요. 전년 재작 2년 동안. 근데 사실 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는 이제 실적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네. 꿈으로 막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자동차 인도 대수, 네. 매출과 이익 이것도 네. 이제 따져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주식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이 엄청나게 될 거야 할 때 주가를 이익 대 100배 줘 할 때 100배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익이 매년 이게
100%씩 증가해. 그러니까 1년만 더 갖고 있으면 100이 50으로 바뀌어. 이렇게 되면 100배가 합리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높은 배수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높은 배수로 주고 사는 게 아닐 거야라는 네. 기대감. 그렇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엔비디아였어요. 네. 엔비디아도 예전에 한 100배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해요. 근데 실제로 요즘 엔비디아는 주가 고점보다 조금 내려갔습니다만은 이익 배수는 지금 아마 연 기준으로는 20대 중반 정도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일단 실적은 뭐 기대만큼은 아니더라 계속 늘고는 있으니까. 네네 늘고 있으니까 현재 주가는 제자리이고 이익은 늘고 있으니까 이익 대비 주가 배수가 20배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네. 1년 올해 연말 기준으로 따져 보면. 근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100배예요. 그럼 결국 뭐냐면 이익이 증가하면 100배가 합리화되는데 이익이 증가하지 않으면 꿈을 계속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로봇 택시, 그다음 자율주행, 로봇 이 얘기들이 아마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에 실적 발표 자리에도 우리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할 거고, 뭐 테슬라를 보유하신 분들이 저한테 막 얘기하기를 야 이거 뭐 그 뭐야 태양광 그것도 엄청나게 200%씩 증가해 하지만 그거는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숫자를 확 바꿀 만큼의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그 전체 이익 규모에서. 근데 자동차가 문제가 좀 생겼어요. 어떤 문제요? 자동차가 지금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플이 7분기 연속 판매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이구환신에 안 들어갔다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중국의 애국주의가 과연 없을까요? 네, 생각해 봐야 되겠죠. 중국이 미국한테 이렇게 당하니까 중국 사람 전체가 미국과 싸워서 이겨봤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꾸잖아요. 네. 그게 일종의 애국주의로 넘어가죠. 그러면 자기가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의 7분기 연속 하락은 이구환신에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5% 지원금을 못 받아요. 얘네가 비싸가지고 네. 아이폰이. 그리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과연 애국주의 없을 것이냐. 자 그렇다면 테슬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인데요. 이 테슬라가 중국 시장 규모가 테슬라한테는 25% 내외쯤 됩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네.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라서 만약에 여기서 애국주의가 발동에 돼서 판매가 줄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선험적인 장소가 어디냐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예요.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지금 줄고 있어요. 판매가. 물론 주니퍼 Y라고 테슬라 Y 주니퍼가 모델 Y. 예. 그 신제품 이거 만드는 과정에서 3주간 공장이 쉬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에서는 그 3주간 쉰 거를 감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 모델을 신 모델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네. 라인이 한 3주 동안 쉴 수밖에 없었고. 예. 그래서 실적 1분기 좀 떨어지는 거는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일시적인 거니까. 네네 일시적인 건 괜찮은데 그리고 주니퍼 지금 그 없어요. 재고 없어요. 잘 팔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2분기에 재고 없는 걸 보여줬으니까 2분기에 1분기보다 실적 점프업을 왕창 해.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을 지킬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과 캘리포니아에서의 판매량이 줄면 네. 근원적 해결이 안 될 거라는 얘기예요. 예, 주니퍼 Y로 해결이 안 되고 그다음 지금 하나 중요한 게 이번 실적 발표 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모델 Y 저가형 모델을 한번 만들 거예요. 이른바 뭐 모델 2라고도 하는 좀 네. 소형 모델. 예, 이거를 얘기해주면 또 그 기대감으로 돌아가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모델 Y도 라인 정비하는데 3주 쉬었으면 이런 걸로 하려면 라인 정비가 꽤 될 거거든요. 그게 2분기부터 반영된지 3분기부터 반영될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최근에 특히 이제 외신에서는 월스트리트저널이었나요? 약간 좀 모델 2 소형 모델 생산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 네. 이런 보도 외신에서 나왔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은 그 테슬라에 대한 좀 실망감이 작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만으로는 지금 그냥 제가 그냥 오랫동안 테슬라를 업데이트하는 입장에서 보면 싸진 않아요. 현재 주가가. 그렇죠. 싸진 않은데 미래 성장이 워낙 출중하는 회사다 보니까 높은 배수를 받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래 성장성은 유지되더라도 현실 숫자의 증가가 이번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3개년 연속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과연 영향을 안 미칠 거냐 주가에. 이게 꿈과 희망을 그래서 많이 또 품어줘야 하는 게 이제 주식시장이기도 한데 그게 저금리 시절에 경기 좋을 때 네. 꿈과 희망으로 올랐던 거라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그때보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꿈과 희망만으로는 안 되고 숫자로 현실로 보여줘야 하는데 네. 이게 과연 잘 될 것인가. 무슨 말이냐면 꿈과 희망이 존재하는 한에서
숫자가 조금씩 올라가줘야 지금 높은 배수 중계에 합리화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꿈과 희망은 여전한데 현실 숫자 올라가는 폭이 너무 느리거나 안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2년은 잘 버텼어요. 근데 네. 여기서 또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열려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테슬라를 관찰하시는 분은 이걸 열어놓고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200대 중반 초중반까지 내려온 그 주가가 또 그 우려를 또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반영했죠. 예.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익 대비 배수가 싸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익이 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 네. 이건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어느 기업에게든 네. 또 그 근본은 또 실적이라는 거니까요.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TSMC. 네. 타이완 TSMC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먼저 좀 발표했습니다. 네. 대만 기업들이 좀 빨리 발표하는 경향들이 좀 있죠. 1분기 순이익만 놓고 보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엄청납니다. 16조 원. 이게 작년 1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네. 올해 1분기에는 거기에다가 60%나 더 폭증을 했어요. 네네. 어떤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AI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뜨겁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고, 그 지금 AI 관련된 핵심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대응할 수 있는 회사가 TSMC밖에 없기 때문에 네. 고마진이라고 할지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다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빅테크들이 다들 마음이 바빠서 마진 50% 60% 줘도 사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러니까 핵심은 처음부터 그대로 그랬습니다만은 빅테크들끼리 먼저 선점하기 위한 자리 싸움이 너무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높은 마진을 주는 것을 아직까지는 용인하고 있다. 네. 거의 뭐 엔비디아 물량으로 그렇죠. TSMC가 또 이렇게 실적을 내고 있는 것. 네. 근데 AI 쪽에 대한 실적 그리고 기대감은 유효한데 이게 사실 관세 전쟁 때문에 네. 좀 칩을 땡겨서 사려고 하는 사재기 물량도 좀 있었다라는 분석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엔비디아의 지금 이제 요 근시일 내의 문제는 뭐냐면 HEC 중국에 팔던 걸 못 팔게 해서 H20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에 특화된 모델이라고 GPU. 할까요? 네. 그러니까 H100의 주력 모델인데 이거를 조금 톤 다운해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성능을 좀 성능을 좀 낮춰 가지고 팔고 있는 모델이 이제 H20인데 이것을 못 팔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의 매출이 엔비디아가 15%가 넘어요. 그래서 그 H20을 만약에 못 팔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했는데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50억 달러 손실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TSMC하고 조금 다르게 엔비디아는 미래 성장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살짝 반등하고 나서 다시 못 올라가는 네. 이유이긴 합니다. 뭐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H20을 제외하더라도 실적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중국 판매에 이렇게 꽉 막혀버리면 이거를 이 부분은 한 15% 정도 이상 감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그 현금 흐름도 좀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보다는 그 엔비디아에 대한 좋은 평가를 못 하는 거죠. 옛날에는 막 40배씩 주고 그랬어요. 이익 대비 40배. 네. 근데 이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33배에서 44배. 저는 항상 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30배에서 40배. 근데 중국 문제가 있으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럼 뭐 예를 들어 20배에서 35배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레인지가 뭐 그 가격 형성 레인지가.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감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 실적을 통해서 보는 건 여전히 AI에 대한 욕구들은 아직도 굉장히 강하다. 네. 다만 말씀하신 그 주가 수익 배율 PER 네. 우리가 이 주식을 이 회사 주당 순이익에 몇 배를 주고 살 것인가를 네. 논할 때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사기에는 더 어려워지고 네. 조금 더 이제 싸게 사려고 하는 그 심리.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또 못 오르는 그런 흐름일 테고요. AI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나 중요한 건 그 실적 성장세가 또 이어질 것인가를 봐야 하는 거고 SK 하이닉스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네. 기대감은 굉장히 높거든요. 영업이익 지금 컨센서스가 한 6조 원대 후반까지 그렇죠. 갔죠. 네. 전년도기 대비로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건데 주가는 부진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엔비디아의 그 멀티플이라고 하는 이익 대비 배수가 떨어지니까 같은 이제 삼형제잖아요. TSMC, 엔비디아, 하이닉스가 일종의 그 AI 3인방이니까 같이 좀 영향을 받아서 좀 떨어지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하이닉스가 제일 억울하겠죠. 지금 아마 뚜껑 따보면 알겠습니다만은 1분기 실적 그리고 아마도 2분기 실적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타 회사들이 진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HBM에서. 예, HBM3, HBM3E 뭐 그다음에 향후에 있을 4 여기 아직도 그러니까 선단 공정 즉 마진이 가장 많이 남는 영역은 여전히 하이닉스 차지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론이 약간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 삼성전자는 들어온더라도 최선단이 아니라 뭐 쉽게 얘기하면 중국에 파는 GPU에 들어가는 HBM 뭐 이런 것들을 팔고 있으니까 하이닉스의 실적은 뭐 여전히 괜찮을 것 같고 이미 뭐 발표가 하나 났었죠. 최근에 트랜스포스에서 D램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를 제끼고 통틀어서 1등. 하이닉스가 1등했다. 결국은 그 1등에는 HBM 작동 영향이 가장 크게 작동했을 거고요. 그래서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주식시장 전체로 봤을 때 뭐 자동차도 중요하고 화학도 중요하고 정유도 중요하고 뭐 바이오 2차 전지 다 중요한데 이익 규모로 봐서는 반도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삼성전자가 한 6조 6천억 하면서 예상보다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예상치 상단을 뚫고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이건 즉 무슨 말이냐. 2025년 연간 기준으로 한국 코스피의 총 이익은 원래 우리가 24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한국 시장 전체로 좀 더 싸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거의 한 뭐 7조 원 육박해서 나온다. 또 이러면 또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는 거. 또 중요한 건 또 여기에서부터 얼마를 더 벌 것이냐도 같이 봐야 되는 거고요. 이야기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저희 개미스쿨 시간 곽상준 부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잠깐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현재까지 들어온 뉴스도 들어보시죠. 개미스쿨 시간 이어갑니다. 곽상준 부장과 이야기 이어가죠. 지금 코스피가 오늘도 뭐 시장은 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2,485, 그러니까 2,500을 아직 좀 회복을 잘 못하고 있고 올라선다 하더라도 다시 좀 밀리고 있고. 근데 밸류에이션이라고 보는 그 가치 평가 지표로 보면 특히 순자산과 비교한 것으로 보면 한 0.8배 남짓한 상황이잖아요. 네. 과거에 그런 거 있죠. 이 정도 수준에서 사면 적당히 물려도 버티면 언젠가 이긴다라는 일종의 공식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부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요거 상황극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상황극을 혼자 한번 해볼게요. 상황극이요? 네, 상황극을 한번 해볼게요. 아저씨 여기 이거 코스피 이 물건 이거 괜찮아요? 네. 그럼요. 이거 엄청 싸요. 괜찮아요. 이거 엄청 싼 거예요. 아니 이거 갖다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해요? 이거 AS 잘해주나? 그게 좀 그게 좀 문제죠. 그래갖고 그래서 싼 거예요. AS가 좀 잘 안 돼. 근데 이제 앞으로 요거 AS 앞으로 좀 잘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는 무슨 뭐 상법인가 뭔가 그거 바꿔가지고 AS 좀 바꾸고 자본시장법인가 뭐 그거 바꿔갖고 AS 조금 지금보다는 좀 나아진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이면 싸긴 싸요. 만약 그거 바뀌면 이 가격 못 사지. 괜찮지. 아주 싸. 근데 뭐 지금 AS가 안 좋아서 싼 거니까 그거 알아서 갖고 와슈. 네. 여기 잘하시는데요. 네. 근데 일단 비지떡인 줄 알았는데 비지떡이어서 싼데 네. 이거 사고 나서 찹쌀떡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겁니까? 가능성이 좀 있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아메리칸 나스닥 제품이나 그다음에 S&P 제품 AS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막 업데이트가 잘 돼. 제품이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한국 제품은 갖다 사갖고 왔는데 잘못 걸리는 순간 빼박하는 상황이 걸리잖아요. 근데 잘 고르면 뽑기 잘하면은 의외로 좀 미국 미제하고 비슷하게 AS 해주는 것도 가끔 있거든요. 이게 가슴 아픈 현실이네요. 국장에서는 뽑기를 잘해야 되는 거고 뽑기를 잘해야죠. 미장에서는 이른바 대주주 혹은 경영자에 대한 신뢰가 있는 시장이어서 더 비싸게 거기에서 거래가 되고 이게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가격은 완전히 싸거든요.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0.8배인데 장부가치 0.8배. 그러니까 장부가치 미달이니까 요거 가격에 사서 역사적으로 보면 시간 지나가지고 크게 손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25년도 한국 코스피 이익이 한 200에서 210조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2,200, 2,300조 이러니까 한 11배? 내외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평균이 18배예요. 지금 10년 평균이. 그러니까 거기보다 훨씬 싸죠. 완전 할인 어디 후진국보다도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 10,000원어치 벌었을 때 한 18만 원, 20만 원의 평가를 받고 우리는 10,000원어치 벌었을 때 한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네, 11만 원. 많게 받으면 11만 원 정도. 평가밖에 못 받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데 어떤 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제일 큰 게 제가 이제 20 몇 년 있어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거버넌스 저는 이게 사실 옛날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단어야 내가 영어를 못해서 사실 그런가? 거버넌스라는 네. 말이 어려워요. 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지배구조 이거를 이제 일반인들이 귀에 익숙하게 들었어요. 그렇죠. 기업의 이제는. 지배구조가 중요하다. 이거 굉장히 센세이션한 사건이거든요. 과연 그 기업이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정치권들이 야 여기 표가 많구나 이걸 인식한 거예요. 이게 저희 20 몇 년 투자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와 내가 표로 보이네 신기하네 뭐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이것과 관련된 얘기가 톡톡톡 튀어나온단 말이죠. 네.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중에 저희가 하도 많이 속다 보니 정말 되겠어? 이런 의문이 있는데 하여튼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이 거버넌스에 대해서 저변이 정말로 많이 퍼졌어요. 기업 네. 지배 구조가 좋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야 미국은 서비스 잘해주는데 니들은 뭐냐? 아유 그래서 아니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그 아주 젊은 똑똑하신 친구들은 한국 주식 안 합니다. 그냥 다 미제해요. 최근에 개인들이 사고 있는 ETF도 보면 미국 ETF와 한국 ETF를 비교를 해보잖아요. 네. 최근 지난주 자료였는데 약 한 4배 차이 나요. 미국 걸 훨씬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떨어져도 미국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다쳐도 오래 기다리면 여기는 회복을 한다. 근데 한국은 한번 잘못 물리면 죽는다.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물려도 미장에서 물려야지 국장에서 네. 물리면 답도 없다 막 이런 예. 거죠. 근데 제가 골라뽑기 잘하면 네. 엄청 좋다 이런 말씀드려요. 진짜 10년 쓸 제품 하나 꼽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법이 바뀌면은 요 비율이 좀 올라갈 겁니다. 네, 비율이 확실히 올라가고 전체 분위기도 확실히 좋아질 거예요. 네. 뽑기의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은 상법 개정안이 이제 일단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아왔다가 재의결을 했지만 3분의 1을 넘지 못해서 폐기가 됐는데 대통령 예비 후보들도 이런저런 또 공약들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이게 재추진이 된다면 또 시장은 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또 있을 테고요. 외국인들이 군침을 막 흘릴 거예요. 먹어본 놈이 안다고. 이거 만약에 이 법 개정되면 외국 친구들이 뭐야? 어이구 이거 우리하고 저기가 그 비슷해지네. 룰이 비슷해지네. 우리 동네에서 하던 포카판하고 여기 포카판하고 똑같네. 뭐 이런 개념이 되면서 이건 이제 나도 할 수 있겠어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미 뭔가 좀 규칙이 공정해지네. 그렇죠. 이렇게. 외국인 지분이 적진 않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은 싼 맛에 그냥 하는 거지. 이 나라가 앞으로 투자자한테 좋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장기 투자로는 아니고. 네네. 또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저 나라 경영자를 저 나라 대주주를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자꾸 뒤통수를 맞아서 네. 이 주식을 추천한 내가 우리 보스한테 심할서를 써야 되고 네. 왜 한국 주식 사갖고 물려있네 이런 소리를 들었었는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외국의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고 네. 그 환경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 기대를 또 가져봐야겠습니다. 아까 많은 기업들 반도체까지도 또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 자동차 분야도 잠깐 좀 짧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현대기아차 1분기 실적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1분기 실적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급하게 그 4월 관세 전에 물건을 땡겨서 사는 경향성이 높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그렇게 훼손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면 이 자동차 업체들은 1분기 실적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제 관세와. 네, 관세 붙인 이제 4월부터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물어볼 거고 투자자들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얼마 정도 손해 볼 거 예상돼요. 이 관세 에 따르면 이런 건데 이제 이게 굉장히 고무줄인 게요.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될지 90일 안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자동차 관세를 매길 건데 네. 자동차 회사들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요거를 좀 협의해 볼 생각이고 자동차 회사들 얘기를 좀 들어볼 생각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사실상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자동차 관세 붙이잖아요. 네. 미국 자동차 안 팔려요. 자동차 못 삽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대당 500만 원, 600만 원씩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들 부자도 아닌 거고 500만 원, 600만 원이면 보통 돈이 아닌데 힘들죠.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업체 3사부터 휘청거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멕시코하고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제품을 단기적으로는 좀 봐준다거나 유예를 해준다거나 이런 식의 조치들이 취해질 것 같고요.
아마 분명히 그 트럼프의 핵심적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적 전략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 애들이 너무 충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코로나 걸리고 나서 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끊어지니까 항만에서 끊어지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무것도 없네. 뭐 마스크도 없고 뭐 자동차도 필요한데 한 대도 없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얘네가 얘기했던 몇 가지 주요한 상품이 있으나 첨단 반도체, 그다음 바이오 의약품,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자국에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요청은 이렇게 할 겁니다. 자동차 회사들한테 내가 봐줄 테니까 너희가 미국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생산할지 로드맵을 갖고 와. 아마 분명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로드맵을 제공해주는 회사한테 관세에 대해서 뭔가 약간 지원을 해주거나 유예를 해주거나 일부 감해주거나 뭐 이런 식의 조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아마도 현대차가 그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미국 투자를 그렇게 대대적으로 발표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것들을 시그널로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니들도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선전으로 사용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관세 협상이 그래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한미 재무 그리고 통상장관 회담은 24일 네. 오후 2시에 열린다고 하고요. 우리 시간으로 24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일단 뭐 당장 24일 9시군요. 9시. 당장 결과를 낼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측에서 협상이 아니라 협의라고 하고 시간은 또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이에서 또 불확실성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시장 전반적으로 이게 악재가 될지 아닐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시장은 사실 그 사이에서 어떤 뭐 방향성 탐색이라 할까? 네. 좀 조심스러운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카드가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았던 충격이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이제 시장에서 그 충격을 소화하고 흡수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충격은 좀 완화될 거고 오히려 이제 오늘 드렸던 말씀 중에서 중요한 금융시장에서의 그 포인트 관찰해야 되는 포인트는 달러가 어떻게 되고 미국 국채 어떻게 될 거냐가 의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흔들거리면 투자자들이 미국에 대한 의혹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또 거기에 따라서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또 어떻게 바뀔지 또 계속해서 우리가 좀 같이 금융시장이 지켜봐야겠네요. 불리해지면 좀 바뀌긴 할 겁니다. 네. 신한투자증권 프리미어 센트럴 금융센터의 곽상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